1756년 1월 27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는 글보다 먼저 악보를 그렸고 말보다 먼저 음을 익혔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그의 이름 속 아마데우스는 신이 사랑한 자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그는 신의 총애를 받은 축복받은 존재였을까?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장난감이었을까? 3살에 건반을 치고 5살에 작곡을 시작한 아이는 6살이 되자 유럽을 무대로 삼는다. 형 나네를라와 함께 연주 여행을 떠났고 왕궁과 귀족의 살롱을 돌며 그 작은 손은 피아노 위를 날았고 그 얼굴엔 늘 웃음이 머물렀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언제나 가면이었다. 기립박수 속에서 아이는 칭찬과 관심이 식을까 두려워 더 잘해야 했고 더 열심히 웃어야만 했다. 아버지 레오폴트는 그의 재능을 신의 선물이라 믿었다. 자신이 미처 이루지 못한 명예와 욕망을 모차르트를 통해 실현하려 했다. 모차르트는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점점 짐이 되어갔다. 시간이 흘러 소년은 청년이 된다. 그의 재능은 여전히 빛났지만 아버지의 통제는 갈수록 더 조이고 있었다. 레오폴트는 잘츠부르크 궁정에 아들을 안치려 했다. 안정된 생활, 정해진 명령, 그리고 영원한 예속. 하지만 모차르트는 그 제안을 거부했다. 나는 궁정의 개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는 고향을 떠나 빈으로 향했다. 자유롭게 작곡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음악을 발표하며 한 인간으로 살고 싶었다. 빈에서의 삶은 기대만큼 화려하지 않았다. 후원자 없이 작곡가로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쟁이었다. 공연장을 대관하고 입장료를 받고 성공하면 겨우 다음 달을 연명하는 삶. 실패하면 악보를 저당 잡히고 악기를 팔아야 하는 삶. 그는 자신을 향한 비난도 들었다. 너무 낭비가 심하다. 귀족도 아닌데 왜 저렇게 화려하게 살아? 하지만 그는 말한다. 나는 내 음악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에게 음악은 사치품이 아니었다. 존재의 이유였다. 음악처럼 살고 싶었고 자신이 만든 선율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싶었다. 그 시절 모차르트는 한 여인을 만난다. 콘스탄체 베버. 가난한 음악가의 딸. 그리고 그의 첫사랑의 여동생. 사람들은 그녀가 가벼운 여자라고 했고 아버지 레오폴트는 결혼을 결사반대했다. 하지만 모차르트는 결심한다. 사랑이 없는 인생이라면 음악이 없는 악보와 다를 바 없어요. 그는 콘스탄체와 결혼한다. 아버지는 그 결혼식에 오지 않았다. 그날은 모차르트가 레오폴트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선택한 날이었다. 그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동시에 경제적 압박, 귀족 사회의 냉소, 그리고 끊임없는 고립 속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의 음악은 점점 더 깊어졌고 현실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이제 그는 음악으로 세상과 싸우려 한다. 오페라. 그는 말한다. 오페라는 거짓을 숨길 수 없는 예술입니다. 그 무대 위에선 마음이 다 들키거든요. 빈에서 모차르트는 자신만의 무대를 찾는다. 그것은 오페라였다. 그는 말한다.
오페라는 가장 솔직한 예술이다. 무대 위에서는 감정을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1786년 모차르트는 피가로의 결혼을 발표한다. 하인이 주인을 조롱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똑똑하게 그려지는 이 오페라는 프랑스 혁명 전야의 긴장감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황제는 이 내용을 검열하려 했다. 하지만 모차르트는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음악으로 저항했다. 음표 속에 혁명을 숨겨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궁정악장 살리에리는 이 신의 작곡가가 불편했다. 모차르트는 그의 존재를 위협했고 그의 질서를 깨뜨리는 존재였다. 황제는 말한다. 음표가 너무 많군요. 모차르트는 대답한다. 폐하 필요한 만큼만 있습니다. 그의 태도는 당당했고 자신의 음악에 대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확신은 생활을 보장해주지 않았다. 공연은 흥행하지 않았고 후원자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는 빚에 시달렸고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다. 사람들은 그의 사치를 비난했지만 그는 말했다. 나는 내 음악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병든 아내 콘스탄체. 계속 줄어드는 수입. 마음은 점점 병들고 있었고 그의 손은 더욱 깊은 선율을 끌어내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불꽃은 오페라 마술필이었다. 대중을 위한 오페라. 독일어로 쓰인 이야기. 기적과 시련. 빛과 어둠. 사랑과 시험. 그 무대 위에서 모차르트는 다시 웃었다. 사람들은 열광했고 그의 이름은 다시 떠올랐지만 그의 몸은 이미 많이 쇠약해져 있었다. 1791년 12월 그는 갑자기 병상에 눕는다. 의사들은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했고 그는 점점 말을 잃고 기력을 잃는다. 침대 곁엔 콘스탄체가 있었다. 그녀는 그의 이마를 닦고 그의 손을 잡고 그의 귓가에 말했다. 여보,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당신의 음악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12월 5일 새벽. 모차르트는 세상을 떠났다. 향년 35세. 그의 시신은 공동묘지에 묻혔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무덤. 아무도 그의 묘지를 알 수 없었다. 장례식은 조용했다.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세상은 천재를 잊으려 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잊지 않았다. 콘스탄체. 모차르트의 아내. 그는 남편의 악보를 정리했고 출판사를 찾아다녔고 궁정에 청원서를 냈다. 그녀는 세상의 비웃음을 견뎌냈고 마침내 사람들은 다시 모차르트라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가 떠난 뒤 베토벤은 말했다. 모차르트는 나의 신이다. 차이콥스키는 말했다. 나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고 울지 않은 적이 없다. 그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가장 인간적인 천재였다. 늘 웃었고 늘 음악 속에 살았다. 그리고 지금 그의 음악은 살아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진짜 나답게 살도록 용기를 주고 있다. 나는 지금 진짜 나로 살고 있는가? 그의 선율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다.